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대지 못하였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는 봄. 봄만큼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사랑이 삶의 제일 큰 가치라 말하고 어느 누구는 사랑만큼 삶에서 어려운 것이 없었노라 말하지만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나 아닌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만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설사 자신이 한 덩이 재로 남게 된다 해도 말이죠. 누군가에게 한때의 따뜻함으로 기억되기. 누군가의 삶에 한 장의 연탄으로 살아보기. 뜨겁게 다가가고 온몸으로 타오르기. 이후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기. 어쩌면 이것이 봄이 알려주는 사랑의 정의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미령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그 짧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바닷물은 싫어하는. 아, 정말요? 네. 그럼 바닷물을 빼면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해변? 그렇다기보다 그냥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바닷물이 튀거나 몸에 닿는 거는 조금 실제로 이제 체험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바다를 좋아하시고 바닷물을 싫어하시는 김미령 시인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파도의 새로운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을 내셨어요. 시집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시집 내면 바빠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바쁘지는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는 작가들하고 그냥 축하 자리 한번 가졌고요. 그 외에는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는 또 쓰셨어요? 시집 내시고? 그거는 제 루틴은 늘 좀 지키려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써져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네.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좋죠. 시집 낸 다음에 그 약간 휴지기가 네.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인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제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이란 시집이에요. 이 제목은 시집 수록작 계단이 많은 실내라는 시에 등장하는 식구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이 제목하고 모션 픽처라는 제목하고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편집자님께서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도 연관이 된다. 부르기도 듣기도 좋은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하게 됐고 첫 시집 제목 지었을 때 그 편집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눈에 띄는 그런 제목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별로 안 좋다. 네네. 그리고 뭐 좀 열려 있는 제목이 좋다. 그래서 좀 편안한 제목으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저도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도의 새로운 양상 이런 제목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두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번 시집에서는 무엇보다 시인님의 바라봄의 태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집 수록작 자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보러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한 사람으로 누가 좋은지 물속에서 먼저 선택해야 하고 이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을 고르기 위해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일어났을 때 방금 누가 가라앉은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것의 과거와 미래까지 무언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본다라는 출판사 서평도 있었어요. 그런 그저 본다라는 이 말이 꽤 와닿았는데 이번 시집에서 작가님의 그런 어떤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시는 이번에 이제 어떤 대상을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까이 관찰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쓰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는 자세로, 관조하는 자세로 쓴 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해변이 나오는 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에서 바다 쪽을 바라본다든가 네. 물속에 잠겨서 모래 쪽을 바라본다든가 저기 멀리 언덕에서 전체 해변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변이 나오는 시가 전체 시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를 읽으시는 분들이 그 해변이 나오는 시가 인상이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바라봄에 대한 화자의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자세라는 시에 보면 또 누구의 중심도 아닌 모든 방향에서 바라보던 한 사람이라는 식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시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님의 네. 시를 읽을 때. 그리고 시인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식구를 읽고 난 다음에. 뭔가 관찰자? 무심히 지나가는 어떤 장면을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네.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시인님의 시 중에 계단이 많은 실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금세 계단이 움직여서 우리는 또 헤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유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그리고 건물이라는 시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뒤통수를 가진 것들은 잘 멈추고 모든 창문은 동시에 어둡겠지. 우리가 잘 들여보지 못한 삶의 뒤편을 시인님만의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점이 평소에 어떤 순간에 시를 쓰실까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순간이 바로 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어떤 경험이 왔을 때 그거를 메모해 놓은 다음에 한참 뒤에야 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특히 저는 어떤 장소, 공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남으면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 공간을 떠올리면서 그 공간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거기 있었던 지나가던 사람들의 어떤 배치, 움직임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떠올리면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제가
짧게 읽은 계단이 많은 실내라는 시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간을.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시인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시인이 설명을 한다는 것이 네. 너무 어렵고 너무 좀 이렇게 깎아먹는 거 같은 느낌이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자면 네. 이 계단이 많은 실내라는 시를 쓰실 때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시도 이제 공간을 떠올리면서 썼는데 그 시를 썼을 때 제가 어떤 건축물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을 봤는데 실내에 있는 그 계단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장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약간은 초현실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 건데 계단이 맞아. 움직인다던가 맞아. 내가 동쪽에서 올라갔는데 서쪽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못 만나잖아요. 맞아. 근데 만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어긋난다든가 네.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는 너무 이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이란 식구도 이 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나온 그 마지막 연도 저는 좋아서 밑줄을 감사합니다. 뭔가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너무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냥 드릴게요. 구부정하고 초조한 빛이라는 시도 있어요. 네. 이 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시 구절도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 보면 따로 떨어져 있어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얼른 다시 부둥켜 앉자. 이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서로의 치액을 흔들어도 좋다. 흔들다 지치면 햇빛 아래 쉬다가 어디론가 공처럼 굴러가도 좋다. 이게 어떤 두 존재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네네. 나오는 시인데 이 시는 또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시를 쓸 즈음에 제가 그 어떤 무용 퍼포먼스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조금 많이 봤었어요. 이때 그 퍼포먼스를 한 그 안무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두 사람이 막 엉겨 있는 그런 모습, 그거를 떠올리면서 또 상상을 조금 발전시켰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시 말고도 좀 퍼포먼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시들을 좀 연작식처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집에 보다 보면 네. 중간중간에 그리고 3부 특히나 맞아. 뒤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맞아. 사람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퍼포먼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맞아. 그런 시들을 그 당시에 좀 많이 썼었는데 그 시들이 상당히 이제 이번 시집에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좀 관념적인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절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안 그래도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집 네. 뒤편에 실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라는 연작시라고 불러야 네, 되나요? 네, 네. 그것도 저는 되게 상상하면서 네. 읽었어요.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을.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시 한 사람이라는 시 밑에 뭐라고 네, 읽는 거 미마주. 미마주 라고 읽는구나.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고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김미령 시인님의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이라는 시집을 사시면 그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어떤 인상적인 움직임에 네. 대한 시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집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어이기도 하고 시님의 첫 번째 시집 제목이 파도의 새로운 양상이기도 하고 저는 또 에어볼이라는 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시인님에게 파도란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바다는 제가 사실 늘 마주하는 공간이 또 바다고 네 그래서 바다가
시에 들어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집부터 두 번째 시집까지. 다음 시집에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움직이는 바다, 이렇게 바다의 움직임 하면 파도를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집에서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 어떤 파도, 지나가는 것들의 어떤 뭐 차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쓴 시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도 그냥 바라보는 바다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바다. 파도. 그렇죠. 네.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거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 파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게 어떤 마주침을 나타내는 시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도라는 것이 해변가 그러니까 모래와 바다에 마주치는 장소 같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뭔가 이긴 반복인데 똑같은 반복이 아닌 미세한 변화가 있는 반복도 시인님의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도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를 한 권을 다 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이번에 깨달았어요. 예, 한 권을 다 읽어야지 제가 생각했던 일관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번 시집은 조금 이렇게 일관된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시집에서처럼 어떤 한 시에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시는 좀 적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쩌면 제 의도이기도 했거든요. 네. 한 편에 어떤 강하게 힘을 주기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바다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색감 다 읽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게 예, 그런 것들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시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이 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세계관, 가치관, 철학관, 뭐 그 이 시인을 구성하고 있는 뭔가를 내가 잠시 엿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는 시집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권의 시집으로 읽을 때 맛볼 수 있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바다 얘기를 했는데 그 시집 작품 해설을 이제 써주신 전영규 문학평론가님께서도 그 해설의 제목을 밤의 해변에서 함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파도, 반복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해설에도 나오는데 그 해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이 감지해낸 이곳의 기밀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낯선 것들이 탄생한다라는 구절도 이어지는데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시인님에게 반복이란 어떤 걸까요? 근데 이게 같은 반복이 아닌 거야. 그렇죠. 아까 파도를 생각을 하면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도 늘 비슷한 반복이면서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다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 다르고 그런데 맞죠. 네, 첫 번째 시집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하고 절망하고 막 좀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두 번째 시집에서는 좀 담담하게 바라보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내가 그 시를 쓸 때의 자세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어떻게 읽혔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인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담담함이라는 걸 저도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게 약간
관찰하는 자세와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질문에서도 드릴 거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람, 저 아는 사람 같은데 근데 난 저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없는데 왜 익숙하지? 라는 어떤 것도 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정서와도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담담함이란 게. 그래서 질문을 이어서 드리자면 시인의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인의 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스쳐간 나를 잠시 불러 세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저는 이 시인의 말을 보고 이제 시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시인님의 시 나타나는 사람, 역재생, 뭐 계단이 많은 실내 같은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말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말을 쓰실 때는 또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특히나 혼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떤 순간 한 사람이 굳이 나를 돌아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현재의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나 또는 미래의 어떤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가 아니더라도 타인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잠시 스치는 순간이지만 어떤 연민의 감정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의 기분을 쓴 것 같고요. 근데 나를 불러 세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때 무슨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계의 규칙을 깨는 거야. 네. 어떤 영화의 장면에서도 정말 어떤 절정의 순간인데 그때 이게 정말 한 30년 만에 어떤 연인이 만났다고 치면 그때 그냥 눈빛만으로도 그때 무슨 대사를 치면 그 영화는 망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되게 또 뜬금없는 생각이지만 그 시인님의 시를 읽고 또 한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인데 내가 나로 살면서 나를 보는 순간은 없구나. 왜냐하면 거울이나 영상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인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는 순간이 없고 타인이 나의 목소리를 듣듯이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없구나. 라는 게 늘 저는 뭐랄까 미스테리했었어요. 내가 나로 살면서 왜 나는 나를 볼 수가 없고 나를 들을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가끔 저를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다중우주에 관심이 많나요. 네. 되게 나이 많은 나를 볼 때도 있고 어린 나를 볼 때도 있는데 물론 저희 공상이겠죠. 근데 이게 실제일 수도 있잖아 라고 저는 믿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시인님의 시를 훨씬 더 가깝게 느껴보면서 읽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시도 저는 무척 좋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인님의 시집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을 읽으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구부정하고 초조한 빛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구부정하고 초조한 빛. 서로 꽉 껴안고 있어서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 팔이 다리를 감고 다리가 어깨를 감싸고 있다. 두 몸이 하나로 뭉쳐져 머리가 어느 가랑이 사이에 끼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떨어진 책을 엎드려 줍지도 못한다. 껴안은 채 그냥 다른 이야기를 짓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 이야기. 껴안은 채 가슴 앞에서 채소를 키우고 개도 키우는 이야기.
당신이 첫 문장을 시작하면 나는 다음 문장을 이으면서 함께 종종거리다 발이 엉겨 쓰러지기도 하면서 겨우 일어나 보면 따로 떨어져 있어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얼른 다시 부둥켜 앉자. 이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서로의 체액을 흔들어도 좋다. 흔들다 지치면 햇빛 아래 쉬다가 어디론가 공처럼 굴러가도 좋다. 당신의 발로 내 얼굴을 씻고 내 손으로 당신의 구멍을 간지리면서 서로에게 남아있는 여백을 비틀어 그곳에 작은 의자라도 놓으면 좋을 것이다. 바람이 머물다 가고 새가 앉았다 가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물을 친다. 무엇으로든 친다. 간헐적인 깜빡임으로 우리의 맞붙은 심장 소리로 손가락을 뻗어 구름의 바닥을 칠 수 있다면 어디든 우린 기별을 전할 수 있겠지. 먼 흙의 아가미가 부풀고 늦은 잠의 덧문이 들썩이고 살과 살 사이에 갇힌 비들이 웅성이며 범람하기 시작하면 묶여있던 팔다리가 스스르 풀려나 어느새 물 사이를 헤엄쳐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 시가 제가 다른 수행성이라는 시를 읽고 싶었는데 좀 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부정하고 조조한 빛도 이제 수행성만큼 어떤 제가 좀 피드백을 받았던 시인 것 같고요. 읽는 사람이 좀 강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미령 시인님의 수행성도 또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만나요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네. 주시는 코너인데 네. 혹시 뭐 좋아하세요 요즘? 특별한 취미는 없는데 요즘 좀 사진을 좀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사진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잘 찍지는 못하고 카메라로 네. 디카 아니면 필름 카메라로 필름은 아니고 디카 네네. 네. 찍고 있고 요즘 제가 이제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근교에 제 오래된 차를 끌고 나가면 갈 데가 많아요. 작은 마을들, 해변에 작은 어촌들, 그런 마을들이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막 이제 관광지로 막 개발되고 하면서 아기자기한 카페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불쑥불쑥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발굴하는 재미.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고. 네. 낯선 좋네요. 곳을 불쑥불쑥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커피숍에 가서 좀 앉아 있거나 그리고 골목골목 헤매고 다니는 그런 재미가 얘기만 들어도 좋다. 네, 쏠쏠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부산 가고 싶고 네.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냥
넓은 반짝거리는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지금 막 전 들고 있어요. 네. 사진도 찍고 싶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 또 해볼 생각이고 네. 이것저것 좀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맞아. 새로운 풍경을 볼 수도 있고 풍경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새로운 의욕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시집도 나오고 거기에도 파도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전해주세요. 뭐 당부 말씀도 좋고 네. 이번 시집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김일영 시인님의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령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하유지 소설가입니다. 하유지 작가님은 2016년 한국경제 청년 신춘문예에 장편소설 집 떠나 집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 지은 책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 33, 독고의 꼬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지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비바람이 불었다가 햇볕이 쨍쨍하고 변화무쌍 아름다운 5월에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3분 광고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평소 문장의 소리 즐겨 들으세요? 예. 여러 작가분들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아서 자주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일상이 궁금한데요.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작품도 쓰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생활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규칙적으로 좀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소설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해 주실 책은 아마도 얼마 전에 출간하신 독고의 꼬리이겠죠? 네, 바로 그 책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분을 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안에 준비하신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독고의 꼬리는 뜨인돈 출판 청소년 문학 브랜드인 비바비보 시리즈의 44번째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7편을 실었는데요. 한 작품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작인 독고의 꼬리. 주인공인 독고라 2006B는 꼬리 달린 인간의 세계에서 꼬리 없이 태어나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독고의 가족은 독고를 집 안에만 숨겨두고 싶어 하죠. 꼬리 이식 수술을 받아 남들처럼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은 독고 앞에 나타난 꼬리 기증자 해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작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석윤표의 아버지는 학문외과 의사입니다. 윤표는 똥꼬 의사 아들이라고 놀림받은 기억에 시달리고 있죠.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던 윤표. 우연히 외국인 청년 루카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작품 수지분식을 주목해주세요. 즉석의 지존이 운영해왔지만 조만간 문을 닫게 된 분식점. 분식점 딸인 파괴왕 순지와 이곳 떡볶이에 중독된 호범이는 느릿느릿 떡볶이 먹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많은 버스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보람, 형조, 민수, 세 중학생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미션이나 프로젝트를 참 좋아하네요. 그 다음 19 한여름의 보물은 난데없이 드럼을 치게 된 외톨이 재수생 염진교와 진교의 어설픈 드럼 연주를 듣는 노숙인 할아버지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반짝임이라고는 없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정물처럼 살아가는 두 사람이 어떤 보물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2작품 남았습니다. 괜찮아질 예정이야는 사랑하는 언니를 잃은 혜솜이와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은 해리가 우연히 채팅 앱에서 만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도서관 글쓰기 교실에서 각자의 아픔을 소설로 써나가는 세 여자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세상의 구석으로 조금 밀려난 청소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한 걸음씩 극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독고의 꼬리 첫 부분을 낭독하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15년 전 초봄에 꼬리 없이 태어나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충격에 빠졌다. 그럴 만도 했다. 꼬리 없는 인간이라니. 코 잘린 코끼리나 목 짧은 기린을 상상해보라. 꽃을 피우지 못하는 장미는 장미가 아니다. 잡초처럼 뽑혀 버려진다.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하늘이 있다면 얼마나 모진 저주를 견뎌야 할까. 독고, 너를 위해서야.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대기자의 삶을 살라고 했다. 대기자는 꼬리를 이식받기 전까지는 임시 이름으로 살아간다. 내 이름은 독고라 2006. 아, 네. 이어지는 내용은 하유지 작가님의 독고의 꼬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지 소설가의 독고의 꼬리, 총 7편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집입니다. 표제작 독고의 꼬리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가끔은 커튼을 열어 젖히고 싶다. 창문을 열고 싶다. 부수고 싶다. 정원으로 뛰쳐나가 담장 위에 올라서고 싶다. 골목길로 엉덩이를 돌리고서 실룩실룩 춤을 추듯 내 이름을 휘갈기고 싶다. 지금 독고와 같은 기분으로 혼자만의 방에서 문장의 소리를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지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지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펑크록 스타일 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에세이집 동해생활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해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난해 아니라 사실 지지난해까지 네. 동해에 있었고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한 생활을 하다가 올해 이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이제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리가 되겠죠. 네. 에세이집 동해생활에 보면 취미의 왕 1, 2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연주, 재즈 피아노, 자개, 색연필, 인물화 등등 정말 수많은 취미를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그만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떠세요? 어떤 시기가 오면 취미 생활에 몰두하시는다고? 네. 일단은 계절적으로는 좀 따뜻해지면 네, 그 망아지 마냥 네. 겨우내 좀 이렇게 꼬치처럼 들어가가지고 네, 움츠러들고 이러고 있다가 봄 되면은 살랑살랑 뭐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봄쯤에 뭐 할부로 이것저것 긁으면서 취미를 시작하고 겨울에는 좀 갚아나가는 생활. 네. 좋은데요. 그래서 봄이 오면은 취미 생활에 몰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가 그만둔 이유도 다양하던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일 어이없는 거는 칭찬을 받아가지고 네, 매번 갈 때마다 칭찬을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뒀던 네, 기억이 있고 한 번은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동해에서 하다가 기타 선생님 다리가 부러져서 네, 수업이 폐강되어서 이제 관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다양한 이유로. 뭘 배우실 때 칭찬을 들으신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나 싶은 과목이 있는데 현대미술. 현대미술. 네. 그것을 이제 개원예술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제가 또 평생교육원 매니아거든요. 네. 이사 다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검색해서 평생교육원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네, 검색을 쫙 하고 근데 현대미술이 있어서 갔더니 선생님께서 너무나 칭찬을 막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그냥 한 5번 가고 안 갔어요. 되게 작가님과의 대화가 벌써 이렇게 흠뻑 빠져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수많은 취미 생활 중에 오늘 소개할 취미는 코바늘입니다. 그만큼 오래 지속된 취미여서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 저의 취미는 오래되지 않고요. 네, 짧게 치고 갔는데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몰입해 본 게 좀 와우라는 게임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 그거는 결제할 때마다 미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그 게임에 맞먹을 정도로 네, 아침에 눈 뜨면 그 코바늘을 잡고 네, 자기 전에도 코바늘 하고 싶어서 내일 일어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네.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인 취미인 거죠? 코바늘이? 아닙니다. 그렇게 밤마다 기다렸던 코바늘인데 네. 왜 포기하신 걸까요? 일단은 좀 제가 너무 거대한 뭔가 이렇게 벽에 걸 수 있는 형형색색의 담요 같은 패브릭 천 대신해서 뭐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질리셨어요? 네, 하다가 질려서 대바늘로 좀 실용성 있게 옷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대바늘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재료를 사놓고 다 갖다 네, 집에 잘 보관해 두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시게 되겠죠. 네. 그러면 코바늘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취미를 시작할 때 늘 그렇듯이 이유가 없고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빈티지 샵 같은 데에 이렇게 형형색색의 담요 같은 게 딱 있었는데 저거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뭐 찾아보고서 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네. 일단 코바늘과 털실? 네. 실을 사고 네. 그렇게 근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정말 해보는 사람과 저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냥 다시 있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잊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정말 행동력 짱. 그러면 처음으로 코바늘로 떠서 만든 물건은 기억하세요? 네, 컵받침을 이제 처음 떴고 컵받침을 진짜 대량 제작했어요. 거의 공장처럼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가끔 뭐 전화기 커버부터 맞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뜨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 사실상 이게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아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온 집안을 그냥 진짜 천으로 다 감싸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물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 코바늘이 제일 몰두하고 열심히 한 취미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몰두하셨던 거예요? 이 몰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네. 그것이 이제 게임 와우 할 때처럼. 네. 좋다.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코바늘.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다면 송재원 작가님의 코바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코바늘과 실만 있다면 어디에서도 외롭지 않다. 노. 코바늘로 처음 물건을 완성했을 때 첫 소설을 썼을 때처럼 뿌듯했다. 노. 읽지 않은 책만큼 뜨지 않은 실뭉치가 쌓여 있다. 예스. 예스. 지금은 떠난 취미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스와 노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는 우선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코바늘은 어떤 장비들을 우선 필요한가요? 네, 정말 간단하게 바늘과 실만 있으면, 네, 그리고 손이 있으면, 네, 가능해서 저도 좀 쉽게 입문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글쓰기 같다. 글쓰기도 그렇잖아요. 아, 네, 글쓰기도 입문이 참 쉽죠. 네, 뭐 요즘은 노트북이고 옛날에는 펜과 노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색색의 시를 구입할 때 그 소설의 이야기를 구상할 때처럼 시를 고르실 때 막 설레시고 그러신지. 사실 이제 코바늘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시를 살 때거든요. 아, 네. 준비할 때. 네. 이걸로 뭘 떠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실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네. 근데 소설의 이야기를 구상할 때처럼 그 재미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쇼핑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좋아하는 색감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시를 고르실 때? 연보라색의 스웨터를 떠보려고, 네, 그거를 한 10볼 정도를 사놨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는 슬픈 소식이. 언젠가는 꼭 뜨시면 좋겠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빨라서 금방 완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작가님은 금방금방 뜨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빨리 쉽게 떴던 편이고, 좀 모든 일에 있어서, 초반에 좀 빨리 쉽게, 네, 해내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사실은 모든 일이 지구력이 필요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없어서. 금방금방 익히고 배워서 해내나, 지구력은 없는. 네, 그러니까 담요까지는 못 가고, 이제 티코스터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 네. 그게 어디야. 정말 그게 어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등단 후에 나의 로망 중 하나는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면 친구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제 적으셨어요. 실제로 문장의 소리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송재원 작가님과 친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친구들에게도 코바늘로 뜬 작품을 선물을
하니까 싫어하셨다. 네. 다들 이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컵받침 좋은데 실용적이잖아요. 다들 그냥 얼룩이 생기면 닦으면 되지. 그걸 왜 써? 좋은 친구들인데. 네. 그럼 보통 이제 작가님께서 떠서 작가님께서 쓰시는 쪽으로 그것도 좋죠, 뭐. 지금은 이제 처박아 두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코바늘 뜨기의 매력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 사람이 명상하는 것처럼 무념무상의 상태로 네, 바로 다음 코까지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틀리면 네, 풀어서 다시 하면 되고 네,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때 제가 좀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매달렸었던 거 아닌가. 네. 좋다. 좋네요. 저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취미 중에 왕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뜨개질이 취미이신 분들은 여행을 가도 코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러세요, 작가님도? 이미 지나간 취미이긴 하나. 혹시 그 당시에는 늘 들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만 하셨는지? 네, 집에서만 했고 그때가 이제 작년이 그 팬데믹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일이 별로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계속 앉아서 네, 그렇게 했고 술도 집에서만 마시고 하니까 이동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쵸, 맞아. 네. 이제 정말 떠난 취미. 그럼 요즘은 뭐 좋아하세요, 혹시? 최근에는 저의 취미 루틴이 포기했던 것을 좀 다시 해보는 그런 것인데 최근에 이제 포기했었던 피아노를 다시 배우려고. 아, 네. 네. 그것도 좋죠. 네. 취미가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술만 마시는 것보다는.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모든 걸 술로 해결하는 쪽이어서.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코바늘로. 네. 현대문학상 수상 후보작이기도 했던 단편소설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이란 소설에 보면은 고시원에서 살다가 이모의 뜨개방을 봐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미주가 주인공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뜨개질은 다 돼. 풀면 새로 만들 수 있어. 그러게 뭐하러 만들까? 모든 게 팔려고 만들어지는데 안 팔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도 혹시 코바늘을 하시면서 구상하신 작품이신지? 네, 코바늘을 하면서 구상했다기보다는 코바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맞아. 이모의 그 설정이 뜨개방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이모가 어떤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네, 시장을 왔다 갔다 걸어도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뜨개질도 해보고 네, 하다 보니까 뜨개방 이런 생각으로 네.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수세미를 뜨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설에. 맞아요. 그렇죠. 저도 산책하다 보면 그런 집이 있거든요. 뜨개방인데 수세미를 딸기 모양 수세미를 많이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두지.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도 작가님의 소설이 그 장면 수세미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취미와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낭독의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바늘이다 보니까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에 주요한 모티브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왔고요. 네, 줄거리는 뭐 앞에서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이모와 같이 뜨개방으로 출근했다. 이모는 내게 코바늘을 지어주더니 사슬뜨기를 알려주었다. 이게 제일 기초라고. 내 키만큼만 떠보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다. 실은 아무리 쥐어도 손에서 빠져나갔으며 바늘은 힘을 주어 흔들어 빼도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바늘과 실을 내려놓고 평상에 누웠다. 이모가 수세미를 뜨며 말했다. 힘을 빼. 아무리 빼도 안 돼. 네가 힘을 빼야 실도 힘을 빼지.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실이 네 손에서 빠져나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쥐어. 그럼 실에 자연스레 공간이 생겨나. 그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돼. 꼭 쥐면 오히려 놓치는 거야. 대충 해. 이모는 계속해서 바늘과 실을 움직이며 말했다. 금방 딸기 모양의 수세미 하나가 완성되었다. 이모는 딸기 모양 수세미를 몇 개 더 만든 뒤에 오렌지 모양, 수박 모양의 수세미들을 만들었다. 엄청난 속도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그 딸기 모양 수세미 그 부분이네요.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는 역시 코바늘 때문에. 네. 그쵸. 맞아요.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니까 그 소설의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좀 발랄하죠.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혹시 취미생활이 많으셨잖아요. 그럼 코바늘 외에도 작품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취미가 또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음악 동호회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것저것 모여서 예술한답시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음악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좀 오래 했었고 거기서 사귄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제 인생에 많이 들어가 있고 펑크록 스타일 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거기서도 이제 음악 동호회 친구들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취미가 아마 제 인생 전반에 좀 흐르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먹는 것에도 주인공 미주가 밴드를 하다가 망한 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게 많이 잘 녹아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 두 번째 소설집도 준비를 하시고 계신? 네. 해야죠. 혹시 그러면 첫 소설집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두 번째 소설집. 이번에 쓴 걸 읽어보니까 좀 제가 첫 소설집을 썼을 땐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서인지 좀 호흡이 느려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좀 네. 좀 진중하게 호흡하고 있는 네, 느낌이 들어서 근데 좀 발랄함은 덜한 것 같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두 번째 소설집 출간 계획은 아직 안 잡혀 계신? 원래는 올해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 나와야겠죠? 네, 그러면 네.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혹시 쓰고 계신 작품 있으세요? 지금 2개 정도를 네, 어떤 것을 쓸지 고민하고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스포니까 그렇죠. 그것도 발표하시면 발표하시는 대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취미생활 있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아노 다시 배우고 싶고 네 그리고 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대바늘 네 대바늘로 그 가디건 연보라색 가디건을 꼭 한번 뜨고 싶은 맞아요. 네,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입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보라색 가디건 벌써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꿈과 더불어서 코바늘은 지금은 아닌데 네 사랑했던
혹시 작가로서 소설가로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알라딘의 네 신간 알림 설정되는 작가 네 이거가 소설가로서 꿈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첫 책 내고 나서였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게 저한테로 와닿아 있는 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꿈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코반을 몰두할 때처럼 네, 좀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네, 저한테로 즐거운 네, 그런 작가가 되고 싶네요. 충분히 그러신 것 같은데. 더 아직 부족하다. 저도 작가님 소설 너무 팬이고 작가님 에세이도 너무 저는 사실 좋아해서 작가님의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께 안녕 작별 인사 남겨주신다면 네, 취미를 네, 꼭 가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네,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짧죠. 그러면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 네. 끝으로 나에게 코바늘이란 땡땡이다.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코바늘이란 지나간 연인이다. 옛사랑이다. 네. 이제 새로운 사랑 피아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